서울 외곽의 한 시장 골목, 지게차 소리와 오토바이 배달 소음 사이, 회색 비닐봉지를 잔뜩 싣고 폐지를 줍는 서말수는 오늘도 구부정한 허리로 리어카를 밀고 있었다. 말수는 쉰을 넘긴 나이에 하루도 빠짐없이 일했다. 이른 새벽엔 시장 골목을 돌며 폐지를 주웠고, 낮에는 파출부 일, 밤에는 설거지 알바까지 뛰었다. 그렇게라도 아들 진우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야 했다. 그날도 다르지 않았다. 땀에 절은 얼굴을 수건으로 대충 닦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순간이었다. 건너편에서 검은 승용차 문이 열리더니 차에서 내린 노부인 한 사람이 갑자기 휘청이며 쓰러졌다. 머리를 도로 연석에 부딪힌 듯 피가 번지고 있었다. 말수는 본능처럼 뛰었다. 리어카를 그대로 두고 도로를 가로질러 노부인의 어깨를 붙들고 외쳤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들리세요? 주변 사람들은 슬금슬금 물러났고 도움의 손길은 없었다. 말수는 피투성이가 된 노부인의 입가에 손을 대고 숨결을 확인한 후 119에 전화를 걸었다. 구급차가 오기까지의 5분이 그렇게 길 줄은 몰랐다. 피가 점점 넓게 번져가는 걸 본 말수는 자신의 셔츠를 벗어 상처에 눌러댔다. 그 모습은 지나가던 사람들의 휴대폰에 찍혔고 나중에 인터넷 뉴스에도 실리게 되었다. 며칠 뒤 말수는 자신을 찾아온 고급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를 마주한다. 그는 자초지종을 듣더니 노부인이 깨어나면서 처음으로 입을 뗀 이름이 말순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덧붙였다. 회장님이 댁을 꼭 다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다. 말순은 이름도 모르는 부자들과 엮이기 싫었다. 그러나 그는 말순의 아들이 다니는 고등학교 이름과 심지어 성적까지 언급하며 덧붙였다. 회장님이 장학재단도 운영하시거든요. 한 번만 얼굴 봐주십시오. 말수는 그렇게 자신도 몰랐던 운명의 한 갈래에 발을 들이게 되었다. 서말수는 약속한 날,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병원 VIP 병동으로 향했다. 시장통 냄새가 배인 옷 대신 중고로 구입한 남색 블라우스와 검은 바지를 꺼내 입었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고 한쪽 벽엔 유명 재단 로고가 붙어 있었다. 초인종도 없는 병실 문 앞에 선 말수는 기죽은 표정으로 노크도 못한 채 서성였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수척한 얼굴의 노부인이 휠체어에 앉아 나타났다. 말순 씨 맞죠? 내가 꼭 보고 싶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홍자영. 대기업 미성복지재단 회장이자 수십 년간 학교 요양원 무료급식소를 운영해온 인물이었다. 자영 회장은 말순의 손을 덥석 잡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날 나 살려줘서 고마워요. 그런 사람이 지금 폐지를 줍고 산다니 세상 참 공평하지 않죠. 말순은 당황했지만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다. 자영은 잠시 침묵하다 말순에게 의외의 제안을 했다. 우리 재단에 나 대신 서류 정리나 전화 받는 간단한 일을 맡아줄 수 있을까요? 말순은 당황했다. 문서 정리는커녕 컴퓨터도 제대로 써본 적이 없었다. 제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파출부나 식당 일 정도는 몰라도. 하지만 자영은 단호했다.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난 그냥 말순 씨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며칠 후 말수는 복지재단 17층에 위치한 회장실 한편에 수습보조비서라는 명찰을 달고 앉아 있었다. 서류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 자영이 본인의 일정을 말순에게 직접 말해주는 시기였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자영은 매일 티 한 잔을 함께하며 말순의 인생 이야기를 들었다. 어쩌다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됐는지, 왜 폐지를 주우며 살았는지, 말이 없는 말순에게 자영은 묵묵히 귀 기울였다. 그날도 자영은 말했다. 사람은요, 말순 씨. 그저 성실한 사람이 결국 남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말순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누군가가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단정하게 바라봐준 적은 처음이었다. 그렇게 말수는 폐지 줍는 여자에서 회장의 비서로 세상이 보지 않던 존재에서 누군가의 믿음이 되는 존재로 조용히 변해가고 있었다. 재단에서 일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말수는 자영 회장의 조카가 해외에서 귀국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무실 직원들 사이에선 그를 민우 전무라 불렀고 장학재단의 이사 자리까지 준비 중이라 수군거림이 많았다. 그날 오후 회장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말수는 방문자 쪽을 향해 고개를 들었고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성이 방 안으로 들어섰다. 조민우입니다. 이모님은 계시나요? 말수는 잠시 멈칫했지만 정중히 인사했다. 그는 또렷한 이목구비에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지녔고 자영 회장과는 달리 말수가 적지 않았다. 이모님께서 말씀하시던 그분이 서말순 씨인가 보네요. 도움받았다고 하셔서 한번 뵙고 싶었어요. 민우는 그렇게 웃으며 말순에게 커피 한 잔을 권했고 말수는 머뭇거리며 받았다. 처음엔 그저 예의인 줄 알았다. 그러나 민우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틈만 나면 말순이 있는 회장실로 들렀다. 아무래도 말순 씨가 이모님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그분이 이 정도로 사람 챙기시는 거 드문 일이거든요. 말순은 얼떨떨했다. 그의 말투는 부드럽고 가끔은 눈을 마주치며 웃는 눈매가 어딘지 낯설게 느껴졌다. 민우는 자주 묻기도 했다. 자제분은 몇 살이죠? 남편분은요? 혼자 살기엔 힘드셨을 텐데. 그 말에 말수는 마음이 묘하게 흔들렸다.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려 했지만 민우는 매번 경계를 무너뜨릴 만큼 자연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회장이 잠시 요양차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민우는 회장실 안쪽에서 조용히 말했다. 혹시 저녁 같이 하실래요? 혼자 드시는 거 익숙한 눈빛 같아서요. 그 순간 말수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의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무언가 가볍지 않은 감정의 선을 건드리고 있었다. 복지재단 17층에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 말수는 조용히 손등을 만지며 생각했다. 이 사람,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걸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조민우는 단순히 이모의 은인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회장이 새로 쓴 유언장 속 한 줄이 서말순이라는 이름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영 회장이 요양병원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후 재단 17층은 눈에 띄게 조용해졌다. 그 빈틈을 타듯 조민우는 회장실에 자주 드나들었다. 말순 씨, 어제도 저녁 혼자 드셨죠? 나 요즘 이 사무실 오는 낙이 이모님 아니고 말순 씨라면 믿으시겠어요? 그는 장난스러운 어투로 말했지만 그 눈빛은 장난이 아니었다. 말수는 몇 번이나 그를 피하려 했지만 민우는 대수롭지 않게 다가와 서류를 건네며 손등을 스치거나 작은 어깨를 툭툭 건드리곤 했다. 이거 회장님 말고 이제 누가 봐줄까요? 나는 요즘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그 말에 말수는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다. 남자에게 그런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던가. 심장이 불편하게 뛰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민우는 말순을 회장실에 남겨두고 조용히 문을 잠갔다. 잠시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말수는 문이 잠기는 소리에 본능적으로 경계했지만 민우는 한 손에 와인잔을 들고 웃고 있었다. 회장님 안 계실 때만 여기서 이렇게 조용히 마실 수 있어요. 한 잔만요. 같이 앉아주세요. 말수는 망설였다. 그 순간 회장 비서실 여직원 하나가 살짝 열린 문틈으로 이 장면을 목격했다. 다음 날부터였다. 사무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복사기를 돌리러 가면 수근거림이 들렸고 복도 끝에서는 눈을 피하는 이들도 생겼다. 조민우 전무님이 회장님 없는 사이 새 여자 안 찌려나 보지 뭐. 회장님 은인이라더니 그게 다 계산이었네.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변명할 수도 해명할 수도 없는 구조였다. 민우는 그런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에게 더 자주, 더 깊이 다가왔다. 괜찮아요? 요즘 표정이 좀 안 좋아서. 혹시 내가 부담드렸으면 미안해요. 하지만 솔직히 말순 씨 덕분에 내 마음이 좀 따뜻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 말에 말수는 고개를 돌렸다. 그의 말은 달콤했지만 마치 약에 섞인 독 같았다. 한편 말순의 아들 진우는 재단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며 조민우와 마주치게 되었다. 그는 첫눈에 이 남자를 의심했다. 말이 너무 매끄럽고 엄마와의 거리도 이상하게 가까워 보였기 때문이었다. 진우는 몰랐다. 그의 직감이 머지않아 충격적인 실체를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걸. 회장 자리를 비운 지 한 달. 서말수는 조용히 자리를 지켰지만 재단 내부는 불안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한밤중 자영 회장이 급성 호흡 곤란으로 요양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말수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다. 회장의 얼굴은 창백했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그 곁엔 민우가 서 있었다. 놀랍게도 그의 손엔 한 권의 노트북과 봉투가 들려 있었다. 이건 회장님 유언장 초안이에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모든 상속을 재단으로 귀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죠. 그리고 민우는 봉투를 열어 그 안에서 한 장의 서류 복사본을 꺼냈다. 여기 말순 씨 이름이 적혀 있어요. 재단 윤리이사 후보. 이모님이 직접 남기신 거예요. 말수는 충격을 받았다. 그저 회장 일을 돕고 있었을 뿐인데 자신의 이름이 유언 초안에 등장하다니. 그날 이후 민우는 재단 내 회의에 단독으로 참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사회에서 자영 회장의 병세를 이유로 임시 경영 대행을 맡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흘렸다. 회장님, 유언에 따라 말순 씨가 공식 이사로 선임될 예정입니다. 저도 유산보단 이모님의 뜻을 따르려 합니다. 말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직원들은 그녀를 보는 눈빛이 더 이상했다. 누군가는 다가와 말했다. 말순 씨, 그 조민우 전무 말이에요. 재작년에 이사회에서 유산 관련 서류 조작 의혹 있었던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그 순간 말순의 손이 떨렸다. 조민우의 미소와 친절. 그가 보였던 따뜻한 말들이 하나하나 뒤집히기 시작했다. 한편 말순의 아들 진우는 우연히 직원 휴게실에서 파일 캐비닛을 정리하다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 젊은 시절의 자영 회장과 놀랍게도 아기였던 말순이 함께 찍힌 사진이었다. 사진 뒷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80년 수미재단 보호소 말순이 잘 키워주세요. 진우는 온몸이 굳었다. 이건 단순한 은인의 연줄이 아니었다. 엄마는 회장님의 친딸일지도 모른다. 진우는 손에 쥔 낡은 사진을 바라보며 가슴이 세차게 뛰는 걸 느꼈다. 자영 회장과 엄마 말순이 함께 있는 그 사진. 사진 뒷면의 문구는 지워진 기억 속 잊혔던 과거의 조각을 끄집어내고 있었다. 수미재단 보호소. 말순이 어릴 적 몇 년간 머물렀다는 곳. 그곳은 자영 회장이 젊은 시절 운영하던 미혼모 보호소였다. 진우는 더 이상 혼자 알 수 없었다. 그는 사진을 들고 엄마에게 달려갔다. 엄마, 이게 뭐야? 사진에 엄마가 있어. 그리고 회장님도 같이 있어.
말수는 처음엔 아무 말이 없었다. 하지만 떨리는 손끝이 그 사진을 어루만지다 결국 무릎을 꿇듯 주저앉고 말았다. 나도 몰랐어. 그땐 너무 어려서 기억이 없어. 하지만 저 눈빛 나 기억나. 나를 바라보던 그 눈빛. 그날 밤 말수는 잠들지 못한 채 회장이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다. 의식이 희미하게 돌아온 자영은 말순의 손을 붙잡았다. 미안해요. 내가 너무 늦게 찾았죠. 그날 당신을 떠나보낸 건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시절 내 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재단도 명예도 다 끝장날까봐. 말수는 눈을 감았다. 가슴 속 어딘가에서 묻어둔 결핍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다. 왜 이제야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돌아서 만나야 했죠? 자영은 고개를 떨구었다. 회장이 쓰러지기 직전 변호사에게 부탁해 유언장을 새로 썼다고 한다. 재산 일부는 재단으로, 나머지는 혈연 관계가 확인된 직계자에게 상속한다는 내용. 그리고 그 대상은 오직 한 사람, 서말순이었다. 말순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그녀는 단지 성실하게 일하고 아들 하나 키우며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재벌가의 상속자이자 숨겨진 친딸이라는 무거운 이름을 짊어지게 된 것이다. 그녀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도 전에 누군가가 병원 복도를 지나 회장의 병실 문틈을 조용히 엿보고 있었다. 바로 조민우였다. 그의 두 눈은 무섭도록 차가웠다. 유언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사내에 퍼진 건 병원에서 조민우가 다녀간 그 다음 날이었다. 회장님이 모든 유산을 재단에 귀속시키고 서말순 씨에게 상속 지분을 일부 남겼다더군요. 회의실 안은 들끓었다. 몇몇 이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서말순, 그 파출부 출신 여자가 회장의 딸이라고? 말도 안 돼. 그럼 조민우 전무는 뭐가 되는 거지? 조민우는 침착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동자엔 점점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그는 사무국장을 따로 불러 물었다. 회장님 유언장 원본,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사무국장은 조심스레 답했다. 법무팀이 보관 중입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봉인하신 걸로 압니다. 민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 밤 그는 몰래 재단 법무팀 사무실에 침입했다. 하지만 금고는 전자보안 시스템으로 잠겨 있었고 그는 결국 손도 대지 못한 채 돌아서야 했다. 며칠 후 법무팀은 회장의 회복과 함께 공식적으로 유언장을 공개했다. 모든 사람 앞에서 회장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 함께 재생되었다. 내가 찾지 못한 내 딸, 서말순. 그 아이가 내 앞에 나타났고 그 누구보다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온 삶을 봤습니다. 나는 이제 내 모든 것을 그녀에게 넘기고자 합니다. 회의실은 얼어붙었다. 조민우는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이사회장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조민우 전무, 혹시 유언장 관련 내용을 사전에 열람하거나 삭제 시도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모든 보안 로그는 확보된 상태였다. 그 순간 한 직원이 달려와 USB를 하나 이사회에 제출했다. 이건 조 전무님 노트북에서 나왔습니다. 유언장 일부를 삭제하고 편집하려 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싸늘해졌다. 이모의 자리를 노리고 심지어 상속자를 흔들기 위해 감정적으로 접근까지 했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말수는 가만히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민우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시선이 민우에겐 가장 잔인한 응징이었다. 조민우는 결국 재단 이사회에서 직위 해제됐다. 문서 조작 시도와 권한 남용, 회장의 의중을 무시한 사적 개입까지 모두 드러났기 때문이다.
법무팀은 민우를 업무방해 및 상속 사기 시도로 고발했고, 민우는 재단 사무실을 조용히 떠났다. 그가 회장실 문을 마지막으로 닫을 때, 그 안에는 더 이상 자신이 흔들 수 있는 자리가 없었다. 회장은 퇴원 후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이 아이는 내 딸입니다. 어릴 적 많은 사정으로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유산 그리고 재단의 미래는 서말순에게 맡깁니다. 이 소식은 뉴스로 퍼졌고, 언론은 폐지 줍던 여인의 인생 반전이라며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하지만 말수는 조용히 차분히 그 자리를 지켰다. 인터뷰도 거절했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도 사양했다. 그저 평소처럼 매일 오전에는 회장의 일정표를 정리했고, 오후엔 지역 아동센터에 찾아가 도시락을 전달했다. 재단은 말순의 진심을 반영해 서말순 장학기금을 새로 만들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사회적 소외계층 청년들을 위한 기금이었다. 진우는 대학에 진학했고, 성적 장학금이 아닌 엄마를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으로 그곳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아갔다. 그날 저녁, 회장 저택의 정원에서 말순과 자영은 마주 앉아 있었다. 나는 아직도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자영은 담담히 웃었다. 그 자격은 당신이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며 이미 증명한 거예요. 둘 사이엔 긴 침묵이 흘렀지만 그건 어색함이 아닌 온전한 회복의 여백이었다. 그제야 말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앞으로는 제가 잘 지켜갈게요. 그 순간 자영의 눈가에 잔잔한 눈물이 맺혔다. 폐지 더미 속에서 시작된 이야기. 그 끝은 결국 진짜 가족이 다시 손을 맞잡는 자리로 향해 있었다. 인생은 때로 너무 길어서 그 안에 감춰진 진실 하나쯤은 아무도 모른 채 지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누군가를 지켜온 사람에겐 반드시 그 마음이 닿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폐지 더미 위에 묻혔던 이름, 서말순. 그녀는 누군가의 딸이자 누군가의 엄마로, 그리고 자신만의 이름으로 마침내 당당히 세상 앞에 섰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끝까지 곁을 지켜주는 사람 아닐까요? 지금 당신 곁엔 어떤 이름이 떠오르시나요?